영웅전쟁 일부 고려는 왜 굴복하지 않았나? 13세기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몽골. 칭기즈칸이 세운 이 제국은 동쪽 한반도부터 서쪽 유럽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3,300만 제곱킬로미터. 지금의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동유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 정도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도 오스만 제국도 몽골 앞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금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인구 5천만의 정예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금나라가 몽골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도 연경이 함락되고 황제는 도망쳤습니다. 결국 금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은요. 호라즘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대국이었습니다. 4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도 사마르칸트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학살당했습니다. 호라즘의 마지막 왕은 도망치다가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당시 러시아는 여러 공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키예프 공국, 모스크바 공국, 노브고로드 공국. 몽골군은 이 공국들을 하나씩 짓밟았습니다. 키예프는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기사들은요. 중세 유럽의 기사는 최강의 전사로 여겨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거대한 군말을 타고 창과 검으로 무장했습니다. 1241년 폴란드의 레그니차에서 유럽연합군과 몽골군이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럽 기사들은 몽골 기마병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화살 세례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유럽연합군은 괴멸했습니다. 폴란드 왕 헬리크 2세도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몽골 앞에 버틴 나라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제국이 4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한반도의 작은 나라 고려가 세계 최강 몽골에 맞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세계 최강 몽골 제국에 맞서 40년을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전쟁 일부. 고려는 왜 굴복하지 않았나? 1장. 폭풍전야 마이너스 칭기즈칸의 탄생. 1162년 몽골 초원. 오농강 근처의 작은 부족 천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태무진. 훗날 세계를 정복할 칭기즈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비참했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태무진이 9살 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먼 부족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무진은 그곳에서 베르테라는 소녀와 약혼했습니다. 아버지 예수게이는 태무진을 그 부족에 맡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타타르족을 만났습니다. 타타르족은 예수게이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초원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게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죽었습니다. 9살 태무진은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부족민들은 태무진 가족을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과부에게 줄 식량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태무진의 어머니 호일루는 5아이를 데리고 초원을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들쥐를 잡아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몇 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태무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을 이겨낸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기댈 곳이 없기에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태무진은 성장하면서 하나씩 동맹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 아버지의 옛 동맹이었던 토오릴칸. 태무진은 이들의 힘을 빌려 세력을 키웠습니다. 물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형제 자무카와는 결국 적이 되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태무진이 이겼습니다. 자무카는 처형됐습니다. 은인이었던 토오릴칸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역시 태무진이 이겼습니다. 태무진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6년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이 태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족장들은 태무진에게 새로운 칭호를 바쳤습니다. 칭기즈칸. 대왕과 같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황제라는 의미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는 몽골을 통일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전쟁기계였습니다. 몽골 기마병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탔습니다. 3살 때 말에 오르고 5살 때 활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기동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당시 유럽 군대가 하루에 30km를 이동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몽골군은 3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적은 몽골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100km 떨어진 곳에 있던 몽골군이 오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군의 전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거짓 후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면 적이 추격해왔습니다. 적의 대형이 흐트러지면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 함정에 빠져 괴멸당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는 더 무서웠습니다. 칭기즈칸은 분명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몰살시킨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호라즘의 도시 니샤푸르는 저항했다가 주민 전원이 학살당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살아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죽인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 피라미드처럼 쌓았습니다. 이 공포의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고 저항하면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2장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 1218년 고려.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 시대였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권은 최충원이라는 무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을 2번이나 교체했습니다. 희종을 폐위시키고 강종을 세웠다가 다시 강종을 폐위시키고 고종을 세웠습니다. 최충원의 권력은 왕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 북쪽 국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란족 유민 약 10만 명이 고려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거란족은 원래 요나라를 세웠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이미 100년 전에 금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거란족들은 만주 지역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나라와 몽골 사이에 낀 거란족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고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의 무장한 유민들. 그들은 고려 땅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고려군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거란족은 원래 기마민족입니다. 전투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몽골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거란족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함께 거란족을 치자. 고려 조정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219년 몽골군과 고려군은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거란족 유민들은 강동성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몽골군과 고려군은 강동성을 포위했습니다. 거란족은 저항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몽골 장수가 고려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의 나라다. 고려 조정은 안심했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과 형제가 됐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몽골이 말하는 형제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형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몽골은 고려에게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그 목록은 엄청났습니다. 수달 가죽 1만 장, 고급 비단 3,000필, 최고급 먹 1,000톤, 부천자루, 종이 10만 장, 말수 1,000필, 금가은, 여기에 처녀와 환관까지 요구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를 악물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니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요구량이 늘어났습니다. 몽골 사신들은 고려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고려 관리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저들은 형제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리고 1225년 고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공물 중단, 몽골 사신 입국 금지. 사실상의 단교 선언이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감히 동생이 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은 당장 고려를 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서쪽 원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호라즘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러시아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후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225년 겨울,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저고여 일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몽골 사신단 전원이 살해됐습니다. 몽골 사신이 죽었다.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고려 강경파의 소행이다. 고려 조정 내에 몽골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사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 여진족 도적의 짓이다.
당시 압록강 일대에는 여진족 도적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노리고 사신단을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 몽골의 자작극이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사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몽골은 격분했습니다. 고려가 우리 사신을 죽였다. 이제 고려를 침략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바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쪽 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6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6년을 전쟁 준비에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1219년 최충원이 죽고 아들 최후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권력 이양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1년 8월 몽골 장수 살리타이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40년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3장 1차 침입과 귀주성 전투.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이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그 몽골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금나라도 무너뜨리고 호라짐도 멸망시킨 그 군대가 몽골군 사령관은 살리타이였습니다. 살리타이는 칭기즈칸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작은 나라 고려 정도는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리타이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의주성을 포위했습니다. 의주는 고려 북쪽의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개경까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주성 안에는 약 5,000명의 군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몽골군을 맞았습니다. 몽골군은 먼저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저항하면 모두 죽인다. 익숙한 협박이었습니다. 의주성을 지키던 장수는 조숙창이었습니다. 조숙창은 두려웠습니다. 몽골군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숙창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의주성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것입니다. 몽골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철주성, 선주성, 곽주성, 고려의 북방성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어떤 성은 싸우다 무너졌고 어떤 성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의 진격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리씩 남하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고려 북방 방어선이 붕괴됐습니다. 고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개경이 함락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주성. 귀주성은 평안북도에 있는 산성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다른 성들처럼 금방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귀주성은 달랐습니다. 귀주성을 지키던 사람은 박서라는 장수였습니다. 박서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박서는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의주성은 항복했다. 그래서 살았나? 아니다. 항복해도 몽골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끌고 갔다. 항복해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며.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이 모두 짓밟린다. 죽더라도 여기서 싸우자. 박서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농기구를 무기로 바꿨습니다. 상인들은 재물 대신 돌을 날랐습니다. 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모았습니다. 귀주성 전체가 요새가 됐습니다. 살리타이는 귀주성을 얕보았습니다. 작은 성 하나쯤 금방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봉대를 보내 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몽골군이 성벽에 다가가자 화살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려 하자 뜨거운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하자 돌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살리타이는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저항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역시 실패. 세 번째 공격. 역시 실패. 귀주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리타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몽골군만 보면 겁에 질려 항복했습니다. 금나라도 그랬고 호라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것인가? 공방전은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귀주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지체됐습니다. 살리타이는 고민했습니다. 계속 귀주성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우회해서 남쪽으로 갈 것인가? 결국 살리타이는 귀주성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성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과 병력을 소모할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귀주성을 우회하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서의 귀주성 항전. 이것은 고려가 몽골에게 보여준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몽골도 막을 수 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이 소식은 고려 전역에 퍼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살리타이는 귀주성을 우회한 뒤 계속 남아있습니다. 안북부, 자주, 수주, 곽주. 고려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됐습니다. 몽골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군이 개경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개경, 고려의 수도, 왕이 있는 곳. 고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항복해야 하는가? 강경파는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몽골에게 항복하면 나라가 끝납니다. 온건파는 말했습니다. 지금 싸워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화친을 맺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결국 고려 조정은 화친을 선택했습니다. 몽골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살리타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왕족을 인질로 보내라. 둘째,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바쳐라. 셋째, 다루가치를 받아들여라. 다루가치는 몽골이 정복한 나라에 파견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다루가치가 들어오면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싸우면 멸망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232년 1차 침입이 끝났습니다. 몽골군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몽골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고려 조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장, 강화도 천도 바다가 지켜준 성. 1232년 여름, 고려 조정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도를 옮긴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강화도? 한반도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왜 하필 섬이었을까요? 몽골의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지상에서는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몽골인들은 초원에서 태어나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말을 타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배를 탈 줄도 몰랐습니다. 수영도 못했습니다. 물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고려 조정은 이 약점을 노렸습니다. 강화도로 가면 몽골이 쫓아오지 못한다. 바다가 천년의 방어선이 되어줄 것이다.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은 최후였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이자 당시 고려의 실권자. 최후는 강력하게 천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으로 모든 백성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최후는 대답했습니다. 왕실과 조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백성들은 각자 산성이나 섬으로 피하면 된다.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만 섬으로 피신하고 백성들은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최후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232년 7월,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왕과 왕비, 왕족들, 최후를 비롯한 권력자들, 고위 관리들과 그 가족들, 수천 명의 귀족과 관리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수십 척의 배에 재물과 문서,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왕실의 금은 보화, 역대 기록물, 귀중한 서적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강화도에 새로운 궁궐이 세워졌습니다. 관청이 들어섰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이 지어졌습니다. 강화도는 순식간에 새로운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백만 백성들이 남겨졌습니다. 고려 조정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산성이나 섬으로 피하라. 각자 살 길을 찾아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귀족들은 바다 건너 안전한 섬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새 궁궐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후는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정원에는 희귀한 화초를 심었습니다. 연못에는 물고기를 풀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반면 육지의 백성들은 그들은 몽골군의 칼날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화도 천도의 진실입니다. 몽골은 격분했습니다. 고려왕이 도망쳤다. 비겁한 놈들, 나와서 싸우라. 1232년 살리타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2차 침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살리타이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하친 조건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려 전역을 초토화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몽골군은 닥치는 대로 불태웠습니다.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논밭을 불태웠습니다. 곡식 창고를 불태웠습니다.
사찰을 불태웠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성은 함락시킨 후 주민 전원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고려 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살리타이는 강화도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바다 건너 강화도가 보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 직선거리로 겨우 몇 킬로미터. 하지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수영도 못했습니다. 살리타이는 해안가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 비겁한 왕너, 나와서 싸우라.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이를 지켜보면 안 됐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지켜주었다. 몽골은 결국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그들은 여전히 몽골군의 칼날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5장 처인성의 기적 마이너스 노비 출신 승려가 역사를 바꾸다. 강화도 천도 이후 고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백성들만 육지에 남아 몽골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조정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군대의 보호도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1232년 9월 살리타이는 고려 남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충주. 충주를 점령하면 남쪽 지방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살리타이의 군대가 경기도 용인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산성 하나가 살리타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인성.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성벽도 낮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지키는 병력도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살리타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성은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 가볍게 처리하고 지나가자. 살리타이는 직접 말을 타고 성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련한 장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살리타이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몽골군 최고 사령관 살리타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윤우. 처인성을 지키던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윤우는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 주인에게 매이고 사고 팔리는 존재.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신분. 그런 김윤우가 어떻게 승려가 됐을까요? 당시 고려에서 노비가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것이 출가였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속세의 신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김윤우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 처인성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노비 출신 승려가 세계 최강 몽골군의 사령관을 화란방으로 사살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살리타이의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처인성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처인성 전투. 노비 출신 승려가 세계 최강 몽골군 사령관을 죽인 사건. 이 소식은 고려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몽골도 이길 수 있다. 처인성의 기적은 절망에 빠진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리타이가 죽었지만 몽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몽골군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1235년 3차 침입, 1247년 4차 침입, 1253년 5차 침입, 1254년 6차 침입. 침입은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고려의 평범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1253년 충주성 전투. 충주 사람들은 70일 동안 성을 지켰습니다. 관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농민들, 상인들, 장인들, 그리고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모두가 성벽에 올라 싸웠습니다. 낮에는 적의 공격을 막고 밤에는 무너진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70일,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몽골군은 끝내 충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죽주산성에서는 송문주라는 장수가 싸웠습니다. 그는 적은 병력으로 몽골군을 여러 번 물리쳤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와서 몽골군을 기습했습니다. 보급로를 끊고 척후병을 죽이고 본대를 교란했습니다. 몽골군은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싸우고 밤에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주산성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광주산성, 동주산성, 자인성.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들이 성벽에 올라 활을 쏘았습니다. 여자들이 돌을 날랐습니다. 노인들이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물을 나르고 불을 껐습니다. 이것이 고려가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왕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귀족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강화도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노비가, 농민이, 승려가, 여자가 자기 땅,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명령도 상급자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싸운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6장. 끝나지 않는 전쟁. 몽골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235년 3차 침입, 1247년 4차 침입, 1253년 5차 침입, 1254년 6차 침입. 매번 몽골군이 쳐들어왔고 매번 고려 땅이 초토화됐습니다. 고려의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농토가 황폐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수확 전에 몽골군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어렵게 수확해도 곡식 창고가 불탔습니다. 굶주림이 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시체를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한번 병이 돌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전염병으로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고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추정합니다.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몽골군은 침략할 때마다 수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몽골 병사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장인들은 몽골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쟁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강화도는 어땠을까요? 강화도는 평화로웠습니다. 바다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한 번도 강화도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강화도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귀족들은 놀고 먹었습니다. 최후는 강화도에서 더 큰 권력을 쥐었습니다. 왕보다 높은 권력. 고려의 진짜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후는 왜 화친을 거부했을까요? 전쟁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왜 끝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최후의 권력도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는 왕이 최후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력을 쥐고 있는 것이 최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왕이 다시 권력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는 항전을 외쳤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절대 항복하지 말자. 대의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자, 자주성을 지키자.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계속한 것입니다. 정작 싸우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최후 자신은 안전한 섬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249년 최후가 죽었습니다. 아들 최항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최항도 아버지처럼 항전을 고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계속됐습니다. 한편 몽골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쳐들어와도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고려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백성들의 저항도 끈질겼습니다.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얻는 것에 비해 드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도 고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던 1259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몽골 황제 몽케칸이 죽은 것입니다. 몽케칸은 칭기즈칸의 손자로 대단히 호전적인 황제였습니다. 그가 죽자 몽골 제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몽케칸의 동생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결국 쿠빌라이가 새 황제가 됐습니다. 쿠빌라이. 그는 할아버지 칭기즈칸이나 형 몽케칸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칭기즈칸과 몽케칸은 전쟁과 정복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무력보다 외교를 선호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고려왕이 직접 와서 항복하면 고려를 인정해주겠다. 왕실을 유지해주겠다. 내정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겠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왕이 죽임을 당하거나 폐위됐습니다. 그런데 고려에게는 왕실 유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왜 쿠빌라이는 고려에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에게는 더 큰 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벌. 일본은 바다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을 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바다를 몰랐습니다.
배를 만들 줄도 탈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고려의 배와 수군, 고려의 조선 기술, 이것을 이용해 일본을 정복하려 한 것입니다. 쿠빌라이에게 고려는 단순한 정복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복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나? 30년 가까이 전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질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무신 정권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258년 최씨 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최양의 아들 최희가 부하 김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최충원부터 시작된 최씨 무신 정권이 60년 만에 끝났습니다. 최씨가 사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씨는 항전을 고집했지만 새로운 권력자들은 달랐습니다. 화친파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려 태자가 몽골로 갔습니다. 쿠빌라이를 직접 만나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40년 전쟁,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장 에필로그 -40년의 교훈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웅전쟁의 시작부터 전환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왕과 귀족들은 바다 건너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백성을 버렸습니다. 안전한 강화도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백성들에게는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권력자의 이기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끝내지 않은 무신정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싸웠습니다. 노비 출신 승려 김윤우는 몽골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충주 백성들은 70일 동안 성을 지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상인들이, 여자들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고려는 4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진짜 지킨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왕과 장군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웅전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싸움 끝에 고려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항복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2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만 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려는 왜 결국 항복했는가? 그리고 삼별초는 왜 끝까지 싸웠는가? 진도에서, 제주도에서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2부 삼별초 끝까지 싸운 자들, 곧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